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 보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하고 이제 7강자까지 공부를 했어요. 도로교통법 완벽하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53쪽에서부터요 59쪽까지는 요약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60쪽부터 문제풀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53쪽에서부터 59쪽까지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에 충분히 핵심 정리를 해 두시게 되면 60쪽에서 풀어가는 문제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걸로 봐요. 오늘은 제8강자가 됩니다. 운수사업법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교재에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풀어가도록 하죠. 운수사업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둬야 되겠죠.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공부할 때도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이 무엇인가 공부해줬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운수사업법 역시 운수사업법 제정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항상 문제화 되고 있고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자, 1번 문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운수사업법의 제정 목적이 되겠지만 어느 하나는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걸 골라내라 그런 거죠. 제1항 보도록 하죠. 1항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정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물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운수사업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항은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서 역시 제정 목적이 되겠어요. 4항. 화물 운수 사업자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서 사업자의 어떤 복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화물 운송 전반적인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 그 운송 사업 자체 발전을 위한 것이지 운수 사업자의 어떠한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사항에다가 표기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제정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두 번째 보도록 하죠.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류로 구분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화물 운수 사업도 한 대 가지고 하느냐,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하느냐, 또 내지는 소형 자동차를 가지고 운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물 운수 사업이 나눠져 있죠. 1항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2항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주선 사업이에요. 말하자면 알선해주는 사업을 주선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 가맹을 두고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세 번째 3항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화물 운수 사업의 종류는 일단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까지가 바로 사업의 종류예요. 그러나 화물 자동차 운송 체인 사업이라는 거 없다. 체인 사업 여러분 아시죠? 고입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물 자동차 운송 체인 사업은 화물 운수 사업 종류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사항에다가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기술 풀어놨단 말이죠. 가장 타당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1항 보도록 하죠. 자동차로서 사업을 위한 타인에게 임대한 사업이다. 2항 타인의 수요에 의한 여객을 운송한 사업이다. 3항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다. 4항 공산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다. 어쩌면 1항에서 4항까지가 모든 운송사업으로서의 이 얘기를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1항에서 4항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운송사업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느냐 이걸 골라내라고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 승객도 그 운수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물을 돈 받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서 3항이 되겠어요. 따라서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이라든가 승객이라든가 또는 화물을 유상운송, 돈을 받고 하는 행위, 영업용 자동차의 개념이겠죠. 따라서 운송사업, 화물 운송사업은 화물 자체만에 필요한 문제지만 전반적인 화물 운송사업은
여객과 화물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1항, 2항, 4항도 어쩌면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항 중에서 제일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설명해 놓은 것은 3항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 3번에서는 3항에다가 여러분이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중 화물자동차 한 대로 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런 것이죠. 한 대 가지고 하는 사업을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물자동차를 보게 되면 영업용 자동차 보게 되면 이제 밖에다가 이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화물자동차라고 되어 있지만 개별 화물, 용달 화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수 화물로 되어 있는데 한 대 가지고 하는 운송사업을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한다.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타인의 수요에 의해서 유상으로 돈을 받고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하고 또 대리해주기도 하고 경영하는 자의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을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연결해주는 사업체가 어느 운송사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연결해주는 사업, 주선사업이에요. 따라서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정답이 4항이 되겠습니다. 운송 주선사업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중개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대리해주는 이것을 바로 주선사업이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그랬어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협회를 만들어요. 비록 친목단체이지만 그 설립을 해서 협회를 운영하는데 옳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런 거죠. 1항 보도록 하죠. 협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맞는 얘기예요. 2항 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서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그 정관에 본인께서 인정이 되면 그걸로 내가 모든 것을 같이 일을 하겠다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협회는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회는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은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으로 협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4항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그 전관이라고 하는 것은 회장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 또 내년 회비를 얼마를 받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준칙으로서 만들어진 걸 정관이라고 그러죠. 협회에서 만들어진 건 정관이고 국가에서 만들어진 부분 헌법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협회의 정관을 어떤 국가기관을 보면 헌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헌법에 대한 문제라고 봤을 때 정관을 만들어 놨다가 고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고쳤을 때에 어떡하느냐 변경시킨다고 그러는 것인데 변경시킬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관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뀔 때 어떡하냐? 역시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변경이 되게 되면 정관을 변경하고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을 바꿨다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신고하고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변경된 정관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섯 번째 문제는 사항이 틀린 얘기예요.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의 세부 기준 중에 대형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만든 거 그랬어요. 대형 화물자동차, 중형 화물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자동차를 경형 화물자동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형, 소형, 보통, 대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냐. 여기서 봤을 때 대형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요. 적재량이 5톤 이상이 돼야 되고 총 중량이 10톤 이상이 되는 것을 대형 화물자동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형은 어떻고 소형 어떤 것인가는 설명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형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이 5톤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을 대형 화물자동차로 그런다. 그러면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화물자동차 기준이 운송사업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경차, 화물자동차의 적은 차, 경차예요. 대기량이 800cc 미만, 그 다음에 길이가 3.5m 이내, 그 다음에 넓이죠. 1.5m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높이가 2m가 안 되는 것, 2m 이하니까 2m까지겠죠. 따라서 경차를 이렇게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가 있어요. 그것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 총중량이 3.5톤이 이하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 화물자동차의 소형이라고 그러고요. 화물자동차 중형이 있어요. 화물자동차 중형은 최대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해서 5톤 미만, 1톤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소형 자동차잖아요. 그러나 1톤이 넘고 5톤 미만이고 총중량이 3.5톤이 넘고 그 다음에 10톤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형 화물자동차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대형 화물자동차는 적재 정량이 5톤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것은 대형 화물자동차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는 4종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적은 경형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소형 화물자동차, 중형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대형 화물자동차로 나눠져 있다 아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8번 문제예요. 운행 제한 차량의 운행 허가를 위한 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도로상에서 몇 톤 이상은 운행돼서는 안 됩니다. 적재량이 얼마 이상이 운행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운행 제한된 차량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적재해서 그 이상으로 어떤 도로에 운행을 하고 싶을 때는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때 신청서에 여러 가지 이제 서류가 붙어야 되는데 그 서류는 어떤 것이 붙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운송 사업자의 어떤 그 세무 신고를 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은 운행 제한을 하는 과정에서 운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할 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차량 등록증은 필요하겠죠. 차량 중량표, 이 차량이 중량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실었더니 어떤 축등이 얼마고 윤등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운행 제한의 차량이 운행 제한을 좀 풀고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8번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표기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운수종사자 그러잖아요. 화물자동차에다가 화물을 적재해서 운전하고 가는 사람 역시 운수종사자지요. 그 다음에 분류를 하는, 화물이 들어오면 분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운수종사자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도록 하죠. 1항 화물의 운송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람 역시 운수종사자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항 화물자동차 운전자 역시 운수종사자예요. 3항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관리자 역시 운수종사자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네요. 또 사항을 볼까요?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관리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자, 기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1항, 2항, 3항, 4항이 전부 다 운수종사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화 됐던 것은 뭐냐면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종사자로서 다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걸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1항, 2항, 3항까지만 읽어보시고 다 맞다. 이거 뭐야? 하지 마시고요. 사항을 보게 되면 완벽하게 종사자를 설명한 거예요. 따라서 9번의 문제는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물 운송 또는 화물 주선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운송 종사자라고 그런다. 운수 종사자라고 그런다.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군요. 자, 10번 문제
공영 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의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는 어떤 것이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화물자동차가 아무 곳에다가 주차를 해놓게 되면 교통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뭐 4.5톤, 5톤, 뭐 10톤, 20톤 이런 화물자동차는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5톤 이하 되는 소형 자동차는요,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의 교통에 마비가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주민의 어떤 불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밤에 주차할 때에, 낮에 주차할 때는 뭐 주차장 아무 데나 주차하면 되겠지만 불법 주차는 안 되겠죠. 그러나 밤에 주차하는 걸 밤샘 주차라고 그래요. 밤샘 주차를 해야 되는 자동차 중에서 1.5톤 이하의 자동차는요, 내 자동차는 항상 어디에서 밤에 주차를 해뒀습니다라고는 그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해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 이런 또 지방자치단 조회에서 주차장으로 인정하는 그곳에다가 밤샘 주차하겠다고 하는 계약서가 있어야만이 1.5톤 화물자동차 허가를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의 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어떤 시설이면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의 주차장이 되겠죠. 거기다가 밤샘 주차, 저녁 내내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는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는요, 밤샘 주차하는 그 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이 등록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입니다. 그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밤샘 차고지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수사업법상 화물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물을 어떤 것을 화물이라고 그러냐 하는 것이죠. 일단 무게가 20kg 이상이 된 것을 화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를 탄다. 30kg짜리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 탄다고 한다면 그 택시는 뭐예요? 여객자동차예요. 화물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자가 이렇게 무거운 것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시고요. 택시는 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상태에서는 뭐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20kg 이상이 된 것을 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악취가 나는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이런 것들을 화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계라든가 또 기계류 등 공산품 이런 것들을 화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폭발성, 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이런 것들을 화물이라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악취가 나는 농산물, 기계류 또는 폭발성 있는 가능성, 부식물 이런 것들은 화물 자동차를 이용을 해야 되고 무게가 20kg 이상이 된 것은 화물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뭐예요? 화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1항 화주 한 명당 화물 중량이 20kg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화물이 아니네요. 따라서 11번 화물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항이에요. 20kg 이상이어야만이 화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행을 4시간 연속 운행했어요. 상당히 피곤하군요. 휴게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해서 4시간 이상의 운행을 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께서는 30분 이상 휴식을 꼭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피곤이 누적이 되면 사고하고 연결이 돼요. 따라서 12번의 문제는 30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답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봅니다. 운수 종사자의 금지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운수 종사자, 말하자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로서 금지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아닌 것을 골라내라. 그런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겠다?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 금지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한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화물은 우리가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냥 안 됩니다. 이건 안 돼도 금지되어 있죠. 사망. 부당한 운송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거다. 부당한 요금을 받는다. 어떤 일정한 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상으로 요구한다든가 이런 등등은 금지되어 있죠. 사항구죠. 종사자 간의 가정사로 인하여 휴무를 요하는 행위. 종사자가 어떤 가정사가 있다. 어떤 부모님께서 상을 당했다. 또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휴가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13번의 1항, 2항, 3항은 운수 종사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사항은 얼마든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얘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휴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사항에다가 정답을 표기하면 되겠어요. 14번 문제는 어떤 문제와 어떤 답이 되는가 보도록 하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운송사업을 허가를 받았어요. 운송사업 허가는 누가 해주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운행을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 항상 우리 주거지는 어디다, 사무소는 어디다 두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 허가를 받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변경이 됐다. 사무소를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 변경됐잖아요. 역시 누구한테 신고를 해서 변경을 받아야 될까요? 신고한 곳에서 해야 되겠죠. 그 신고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 허가를 받았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변경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에 대한 문제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많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15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중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가볍게 국토교통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표기하시면 되겠어요. 16번 문제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 했어요. 자, 사업을 어떻게부터 시작하십시오. 또 내지는 문제가 있어서 한 달간 정지합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업무 개시 명령.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운송사업자, 그 명령을 거부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이 따라가게 되죠. 어떻게 된다? 1차 때는 30일 동안 자격정지를 줘요. 운송사업을 정지시켜요. 그러나 두 번째도 똑같은 거부를 한다든가 말하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사업자가 그 말을 안 들었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두 번째는 바로 자격 취소가 돼요.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떤 명령을 어기게 되면 1차는 30일 자격정지, 사업정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차는 자격이 취소가 된다. 허가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운임, 요금, 사전에 신고해야 될 게 있어요. 특수한 자동차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운임이라든가 요금을 어떤 고객한테 얼마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느 자동차이냐? 특수자동차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2항이 되겠네요. 군환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한 또 고장 차량을 운송하는 견인자동차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요금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상 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것. 운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까지 운행을 합니다. 또 내지는 우리 주 사무소는 어디입니다. 주차 사고 시설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허가가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변경이 됐다. 변경 사항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변경 사항이냐? 뭐가 바뀌었을 때에 국토부 장관한테 그 변경 허가 사항으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운수 사업의 상호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업체 이름이 바뀌었을 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바뀌었다, 사장님이 바뀌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망, 화물 영업소 및 취급소의 설치 이전, 폐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사무소가 이전됐다, 없어졌다, 폐지시켰다, 옮겼다 이런 것도 다 신청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화물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가 변경됐다.
화물 운송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화물 자동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동차의 검사 날짜가 바뀌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굳이 변경됐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호가 바뀌었다. 대표자 사장 이름이 바뀌었다. 또 내지는 사무소가 이전 내지는 폐지되고 설치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변경 신고 사항이지만 자동차 뭐 검사 일자 바뀌었다. 뭐 자동차 정비 언제 하러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변경 사항의 신고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화물자동차 정기검사 일자 변경이라고 하는 사항에다가 표기해서 답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그랬어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께서 말하자면은 그 운송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격이 없는 자는 누구냐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럼 자격이 없는 자가 1항에서부터 4항 중에 세 항은 운송 종사자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금치산사, 운송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운전자로서 일할 수 없어요. 금치산사가 뭔지 아시죠? 내 재산을 내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가정법원에서 딱 금치산사로 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그러죠. 한정치산자도 있어요. 한정치산자도 역시 운송사업에 근무할 수 없는데 한정치산자는 뭐냐? 본인의 재산을 일부라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무능력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을 한정치산자라고 그래요. 일단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운송사업을 할 수가 없다. 운전자로서 근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역시 운송 종사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망. 운수사업법을 위반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네요. 예전에 사업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실형 선고를 받았어. 그리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경과됐어. 그러니까 3년, 말하자면 어떤 그 실형을 받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말씀드리면 큰 잘못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든가 실형을 받았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그 수감생활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끝난 지가 한참이다. 얼마큼. 그러고도 3년이 지났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았다든가 그 집행이 끝났다든가 그 실형 받고 이제 수감생활 끝나고 나왔다든가 집행유예 같으면 집행유예가 끝났다든가 해가지고 2년이 넘으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년 안에는 사업할 수가 없다. 그 제재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사항 위반해가지고 이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인 자 이건 뭐예요? 실형 선고를 받고 지금 아직 수감 생활하는 사람이라든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안 지난 사람 역시 자격이 없는 거죠. 따라서 19번 문제에서는 어느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망. 그 집행이 끝나고 3년이 지났다. 한참 지났어요. 과거의 잘못은 잘못으로 가고 따라서 사망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사업체를 사고 팔 수도 있어요. 남한테 넘길 수도 있고 내가 또 새로운 그 사업체를 신규로 받을 수도 있지만 기존 하고 있는 사업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양도 양수 양도는 뭐예요? 파는 거, 양수는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양도와 양수가 있는 경우 누구한테 신고해야 될까요? 사업체는 무조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따라서 20번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사업에 대한 문제, 허가 문제, 변경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모습 딱 박아놓으면 운수사업법에서 이 문제는 아주 쉽게 여러분이 답을 표기할 수 있고 이 문제들 국토교통부 장관의 문제가 자주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다음 21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분실을 했네요. 재교부를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운수 종사자 자격증을 딱 갖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운행을 하는데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다시 재교부를 받아야 될까요? 발행 한 곳에서 받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말하자면 운전면허증을 분실해도 경찰에 가서 신고해서 분실을 했던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화물운송동사 자격증은 누가 준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도 보고 거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용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여러분한테 주잖아요. 따라서 분실하게 되면 누구한테 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셔서 신청하게 되면 다시 분실된 그 새로운 자격증을 여러분한테 교부를 해드립니다. 22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화물자동차 운송동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증이 어떤 일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다시 취득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험 봐야 되죠. 얼마?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화물운송동사 자격증을 여러분이 이제 한 방에 합격하시게 되면 자격증 따잖아요. 근데 어떤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취소가 됐다. 취소가 되면 다음 달에 시험 보고 다음 연도에 시험 안 됩니다. 2년이 넘어야 돼요. 따라서 화물운송동사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다시 취득을 하면 몇 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취득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단 여기에서 작년도에 발표됐죠. 화물운송 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면허증이 취소가 되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도 취소가 돼요. 그런데 얼마 동안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못 따느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에는요, 5년 동안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음주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 마셔야 되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데 시청만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가요? 구독은 잘 안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또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제9강좌에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